여러분, 냉장고 문을 딱 열고 샌드위치를 하나 만든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식빵 위에다가 그 마요네즈를 바르고 햄을 얹고 머스타드를 살짝 뿌린 다음에 아, 거기에는 약간 매콤한 핫소스도 곁들여야 제맛이죠. 그렇죠. 핫소스 필수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이 평범한 샌드위치 재료에 쓰는 돈이 심지어 그 식탁 위에 놓인 후추 한 알까지도 전부 단 하나의 거대한 글로벌 기업 주머니로 들어간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 생각만 해도 좀 무시무시한 그 엄청난 독점력이네요. 그러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더 위클리 미국 증시 브리핑과 함께하는 오늘의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 1분기의 혼란스러운 거시경제 상황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식탁을 완전히 독점하려고 하는 658억 달러짜리 거대한 합병의 이면까지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랑 체이스 인베스트먼트 카운슬의 최신 자료, 그리고 방대한 글로벌 시장 데이터들을 종합해보면 지금 시장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거든요. 양극화요? 네, 한쪽에서는 자본이 그야말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AI 붐이 터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몸집을 키우는 전통 기업들의 거대한 합병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다룰 핵심 이슈면이 바로 그 양극화랑 방어적 생존이군요. AI랑 유가 폭등이 막 뒤섞인 이 엄청난 변동성 속에서 왜 기업들이 역대급 메가 M&A를 단행하는지, 특히 그 매코믹과 유니레버의 합병이 우리 소비자의 미각이랑 또 주주들의 지갑에 어떤 지갑 변동을 일으킬지 해부해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겁니다. 우선 2026년 1분기 시장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체이스 인베스트먼트 카운슬 자료를 보니까 S&P 500이 1분기에 4.33% 하락하면서 마감했더라고요. 그냥 숫자로만 보면 약간의 조종장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훨씬 위태로웠잖아요. 맞아요. 그 분기 마지막 날인 3월 31일에 극적인 반등이 없었다면 거의 7% 넘게 빠진 상태로 마감했을 겁니다. 와, 7%요? 엄청난데요? 그렇죠. 이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였어요. 이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망이 직격탄을 맞았고 결과적으로 유가가 무려 75%나 폭등했습니다. 75% 복등이요? 와, 유가가 그렇게 오르면 당장 운송비부터 제조원가까지 모든 게 다 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시장을 완전히 덮쳐버렸죠. 결국 이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4.14%까지 멱살 잡고 끌어올린 격이 됐고요. 금리가 4.14%까지 오르면 당연히 주식시장에 몰려있던 자금들이 이자 많이 주는 안전자산으로 쌍 빠져나가니까 증시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건 이 유가 쇼크가 미국보다 다른 국가들의 훨씬 더 치명타였다는 거예요. 한국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단 하루 만에 12.06%나 폭락했단 말이죠. 하루에 12%면 1980년대 이후 46년 역사상 최악의 하락폭인데 왜 하필 한국 시장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무너진 건가요? 그건 한국 경제의 좀 뼈아픈 구조적 취약성 때문입니다. 한국은 제조업 수출 중심 국가이면서 동시에 원유의 100%를 수입에 의존하잖아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가가 폭등하면 단순히 주요소 기름값이 오르는 걸 넘어가는 거죠. 반도체, 자동차, 화학제품 생산하는 그 단가가 미친 듯이 치솟아서 수출 경쟁력이 즉각적으로 무너지거든요. 투자자들은 이 구조를 너무 잘 아니까 중동발 유가 쇼크 터지자마자 한국 시장에서 자금을 대거 뺀 겁니다. 원유 의존도라는 약점이 진짜 적나라하게 드러났네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시장이 이렇게 피를 흘리며 폭락하는 와중에도 돈을 쓸어 담는 곳은 늘 있다는 겁니다. SIIS 유튜브 채널의 리뷰 자료를 보니까 싱가포르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익이 급증한 기업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위기가 만드는 수혜주들이죠. 특히 윌마라는 기업은 사료랑 산업용 제품 부문 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62%나 폭등해서 4억 7,90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아니 다들 유가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이 회사는 어떻게 이렇게 마진을 키운 겁니까? 그 유가 폭등의 메커니즘이 오히려 윌마한테는 엄청난 호재로 작용한 거예요. 윌마의 핵심 사업 중 하나가 바로 파묘 생산이거든요. 파묘요? 그 식용유 할 때 쓰는 그 파묘요? 네, 맞아요. 국제 원유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람들은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연료, 즉 바이오 디젤 쪽으로 눈을 급하게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파묘는 그 바이오 디젤을 만드는 핵심 원료고요.
아, 대체재 수요가 폭발하니까 판매 가격도 덩달아 치솟았군요. 그렇죠. 웰마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62%라는 기록적인 마진 상승을 누리게 된 겁니다. 게다가 시장이 이렇게 미친 듯이 요동치니까 싱가포르 거래소 자체의 거래량도 전년 대기 45%나 급증하면서 거래소도 엄청난 수수료 수익을 올렸죠. 와, 결국 위기 속에서도 누군가는 이렇게 인프라나 대체재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쌓고 있네요. 하지만 거시경제 전반을 이렇게 쫙 펼쳐놓고 보면 지금 시장은 무슨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 같습니다. 제가 JP모건 분석을 보니까요. S&P 500 전체 수익의 65%에서 75%가 생성형 AI 관련 딱 42개 기업에서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통계가 참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좁은 다리 위를 걷는 것 같다는 거예요. AI라는 다리 하나에 온 시장이 매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450개 기업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뒤로 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현재 자본시장은 AI라는 거대한 블랙홀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픈AI의 행보 한번 보세요. 무려 8,52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1,220억 달러 투자금을 끌어 모았습니다. 1220억 달러요? 단위가 진짜 현실감이 없네요. 그러니까요. 매출도 장난이 아닙니다. 매월 20억 달러, 연간 240억 달러 페이스를 달성하면서 254%의 엄청난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요. 월스트리트 분석가들도 AI 인프라가 가져올 효율성에 완전히 베팅을 하면서 기업들이 연간 14%에서 최대 17.1%의 주당 순이익 성장을 보일 거라고 기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약간 앞뒤가 안 맞는 인지 부조화가 발생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막 17% 성장한다고 장밋빛 샴페인을 터뜨리는데 설문조사 데이터를 보면 실제 투자자들의 51.4%가 시장을 약세장, 그러니까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전문가들이랑 현장의 괴리가 큰 걸까요? 그건 일반 투자자들이 AI가 아닌 자신들의 진짜 현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나머지 450여 개의 전통 기업들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은 매일매일 인플레이션이랑 4%대 고금리에 짓눌려 살고 있거든요. 하긴 AI가 코딩을 빛의 속도로 해주고 문서를 10초 만에 요약해준다고 해서 당장 우리 동네 식료품 공장의 재료비가 내려가는 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물류 트럭에 들어가는 기름값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를 매일 체감하는 대중들 입장에서는 약세를 전망하고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씀은 결국 테크 기업이 아닌 전통 소비재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생존을 위협받는 엄청난 위기라는 뜻이네요. 이자 갚을 돈은 비싸지고 원자재 가격은 오르는데 소비자의 지갑은 갈수록 얇아지고 있으니까요. 이 거대한 압박 속에서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유일한 무기가 바로 가격 결정력을 지키는 겁니다. 원가가 아무리 올라도 내 제품 가격을 당당하게 올릴 수 있는 힘, 혹은 대형 유통 채널한테 협상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아, 협상력. 네, 이게 바로 전통 기업들이 방어적 규모를 키우려고 필사적으로 합병에 나서는 진짜 이유입니다. 올해 1분기에만 100억 달러 이상의 초대형 M&A가 무려 22건이나 터졌어요. 2015년 이후로 최고치입니다. 와, 22건이나요? 네, 단순히 회사 몸집만 불리는 게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랑 원가 상승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죽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방파제를 쌓고 있는 겁니다. 과 유니레버의 합병권이죠. 네, 무려 658억 달러 규모의 메가 합병입니다. 여러분, 매코믹 하면 그 마트에서 보는 후추나 향신료 선반이 딱 떠오르실 거고 유니레버 식품부 하면 마요네즈나 육수가 생각나실 텐데요. 이게 합쳐지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생기는 건가요? 향신료 선반을 지배하던 회사가 아예 주방 전체를 통째로 사버렸다고 봐도 될까요?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연 매출 2천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조미료 독점 체제가 탄생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 육수랑 조미료 1위인 유니레버의 크노르, 그리고 마요네즈 글로벌 1위인 헬만스가 매코믹이랑 합쳐지는 겁니다. 매코믹도 머스타드 1위인 프렌치스랑 핫소스 1위 프랭크스 레드핫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쟁쟁한 1회 브랜드들이 다 한 지붕 아래로 모이는 거죠. 와, 진짜 샌드위치 하나 만들 때 들어가는 모든 소스가 한 회사 제품이 되는 거네요. 근데 매코믹은 왜 658억 달러라는 그 천문학적인 돈을 쓰면서까지 이 브랜드들을 원했던 걸까요?
단순히 슈퍼마켓 매대에서 제품 종류 좀 늘리려고 그 큰 돈을 쓰진 않았을 텐데요. 당연하죠. 이 합병의 진정한 핵심 경쟁 우위는 바로 유통망의 통합에 있습니다. 사실 매코믹이 미국 본토에서는 아주 강력한 향신료 제국이었지만 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 같은 신흥시장에서는 생각보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거든요. 아, 해외 현지 유통망 뚫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네, 반면에 유니레버의 크누르를 한번 보세요. 이 브랜드는 90개국 이상에서 무려 50억 명 이상의 소비자를 둔 신흥시장의 절대 강자입니다. 50억 명이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매코믹은 이제 크누르가 깔아놓은 그 촘촘하고 거대한 글로벌 유통 파이프라인에다가 자기네 향신료랑 핫소스를 아주 자연스럽게 태워서 팔 수 있게 된 거죠. 단숨에 신흥시장을 장악하는 겁니다. 와, 그럼 인도나 브라질 소비자가 원래 사 먹던 크노르 육수를 집어들 때 그 옆에 프랑스 레드핫 소스를 슬쩍 끼워 넣어서 장바구니에 담게 만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신흥시장 말고 원래 잘하던 미국 본토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미국 내에서는 B2B 푸드 서비스 시장 판도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레스토랑 체인이나 월마트 같은 거대 유통업체와의 협상력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지죠. 합병회사가 푸드 서비스 부문에서만 연매출 60억 달러를 달성할 걸로 예상되거든요. 60억 달러면 웬만한 중견기업 전체 매출보다 큰데요? 그렇죠. 이 막강한 덩치는 이들을 이른바 카테고리 캡틴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마트 소스 코너의 진열 방식이나 프로모션을 매코믹이 주도하게 된다는 뜻이죠. 잠깐만요. 만약 제가 크래프트 하인즈나 캠벨스프의 경영진이라면 지금 진짜 등골이 서늘해질 것 같은데요? 이제 마트 구매 담당자한테 가서 우리의 신제품 나왔으니까 눈높이에 좀 놔주세요 라고 협상하려고 딱 앉았는데 맞은편에 헬마스 마요네즈랑 플린치스 머스타드를 양손에 든 매코믹이 똑하니 버티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크래프트 하인즈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진 거죠. 월마트 같은 대형 유통업체는 결국 단가가 높고 매출 단위가 거대한 공급업체 말을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자잘한 파편화된 소스 브랜드들은 어떻게 되나요? 매대에서 가장 누에 안 땡은 낸 아래칸으로 밀려나거나 운이 나쁘면 아예 마트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죠. 이게 바로 매코믹이 수백억 달러를 태워서라도 쟁취하고 싶었던 압도적인 경쟁 우위입니다. 와, 진짜 무자비한 생존 게임이네요. 반대로 유니레버 입장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립돈 홍차라든가 크노르 육수 같은 식품은 어떻게 보면 유니레버라는 기업의 오랜 역사적 뿌리이기도 하잖아요. 왜 굳이 이걸 떼어내서 매코믹한테 넘긴 건가요? 그건 유니레버 입장에서 아주 냉정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성장 사업을 과감하게 떼어내는 거죠. 사실 식품 산업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성장률이나 마진율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거든요. 아, 안정적이지만 폭발적인 성장은 안 나온다. 네, 반면에 유니레버가 가진 다른 사업부들, 그러니까 뷰티 카테고리나 웰니스 부문은 마진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유니레버는 이번 기회에 성장이 정체된 식품 사업을 완전히 떼어내고 고마진 산업에만 100% 자본을 집중하는 순수 플레이어, 즉 퓨어 플레이로 체질 개선을 하려는 겁니다. 아, 양쪽 다 아주 명확한 자기만의 생존 전략이 있었네요. 그런데 저는 소비자로서 또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기업들끼리의 막대한 파워게임이나 유통망 싸움은 안겠는데 결과적으로 이 거대한 두 회사가 합쳐져서 우리 식탁의 풍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까요? 제가 자료를 읽다 보니까 참 흥미로운 단어가 눈에 띄더라고요. 디지털 대시 퍼스트 맛 모델. 아니 무슨 조미료 파는 회사가 실리콘밸리 IT 기업 같은 용어를 다 쓰나요? 어색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기술과 소비 트렌드가 만나는 가장 핵심적인 지점입니다. 최근에 글로벌 트렌드 하나 생각해 보시죠. 비만 치료제, 즉 GLP-1 약물들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붐을 일으켰잖아요. 아, 네네. 일론 머스크도 맞았다는 그거요. 식욕 억제제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그 약을 맞고 식욕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식사량을 엄청나게 줄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식품 기업들의 거대한 위기가 시작된 거죠. 위가 작아진 사람들이 예전처럼 음식을 많이 안 사 먹으니까 매출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사람들이 식사량 자체를 확 줄이게 되면 칼로리를 채우는 것보다는 입에 들어가는 한 입 한 입의 퀄리티, 즉 강력한 맛, 하나하나가 훨씬 중요해지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완벽한 통찰이세요. 와, 이 합병 타이밍이 진짜 기가 막히네요. 네, 매코믹도 정확히 그 지점을 노린 겁니다.
음식의 절대적인 양을 더 이상 많이 팔 수 없다면 적은 음식에 곁들이는 아주 강렬한 풍미를 더 비싸고 다양하게 팔아야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디지털 기술은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매코믹이 유니레버의 거대한 소비자 인사이트 데이터를 흡수하게 됩니다. 유니레버가 네덜란드에 아주 세계적인 최첨단 R&D 센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AI를 활용해서 전 세계 90개국의 맛 선호도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예요. AI로 맛을 분석한다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내년 여름 아시아 시장에서는 유자 향이 살짝 가미된 매콤한 머스타드가 유행할 것이다. 이렇게 글로벌 다음 유행 맛을 미리 예측해버리는 겁니다. 와, 무슨 넷플릭스 알고리즘이 제가 좋아할 만한 영화 추천해주는 거랑 똑같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초개인화된 맞춤형 향신료를 시장에 쫙 푸는 거죠. 게다가 요새 집에서 요리 많이 하시잖아요. 네, 집밥 쪽들 엄청 늘었죠. 그런 집밥 트렌드를 겨냥해서 레스토랑 수준의 복잡한 맛을 집에서 단번에 낼 수 있도록 아예 풍미가 안에 잠금 처리된 이른바 풍미 잠금, Flavor Locked 밀키트 같은 혁신 제품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향신료 1인자와 육수 1인자가 만났으니 그 시너지가 어마어마하겠죠. 야, 프랭크스 레드핫 소스를 크노르 글로벌 유통망에 태워서 3년 안에 글로벌 필수품으로 만들겠다는 크로스셀링 전략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군요. 하지만 이런 장밋빛 비전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이렇게 식탁을 지배하는 커다란 조미료 제국이 탄생하는 걸 규제 당국이 그냥 넋놓고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이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 같은 곳은 이런 반독점 이슈에 엄청 예민하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이 합병이 넘어야 할 현실적인 가장 큰 산이 바로 규제 당국이 반격입니다. 제동을 걸 확률이 높겠죠. 상당히 높죠. FTC는 독점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식품 시장 전체를 놓고 보지 않습니다. 마요네즈와 머스타드 소스 코너 이런 식으로 아주 세부적이고 좁은 카테고리로 쪼개서 점유율을 보거든요. 아, 카테고리를 좁히면 헬만스랑 프랜치스 점유율 합친 게 너무 압도적이겠네요. 그렇죠. 샌드위치 소스 시장만 놓고 보면 거의 독점 수준이 되니까요. 더구나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자 물가에 다들 엄청 민감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FTC가 이 딜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프리미엄 머스타드 브랜드 같은 일부 겹치는 사업부는 강제로 다른 곳에 매각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규제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죠. 해야 할 팩트네요. 자, 이제 비전이나 트렌드 이야기는 이쯤 하면 충분히 한 것 같고 아주 냉정한 숫자의 세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만약 이 합병이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고 시너지가 넘치는 딜이라면 대체 왜 합병 발표 당일에 매코믹 주가는 무려 6%나 곤도박질 친 겁니까?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재무제표 이면에서 뭔가 불안한 징후를 읽어낸 거 아닐까요? 과거 크래프트랑 하인즈 합병 때 그 끔찍했던 악몽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오, 정확히 보셨습니다. 투자자들을 공포에 떨게 한 주가 하락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너무나 복잡한 거래 구조가 만들어낸 지분 희석 문제입니다. 지분 희석이요? 네, 이번 합병은 그냥 매코믹이 유니레버 식품부를 돈 주고 툭 사오는 단순한 현금 인수가 아니거든요. 리버스 모리스 트러스트라는 아주 복잡한 구조를 끼고 있습니다. 리버스 모리스 트러스트요? 와, 이름만 딱 들어도 벌써 월스트리트 로펌에서 어마어마한 청구서가 날아올 것 같은 복잡한 느낌인데요. 이게 도대체 어떤 구조입니까? 하하, 이름이 좀 어렵죠. 근데 이 구조를 쓰는 핵심 이유는 철저하게 바로 조세 효율성, 즉 세금 회피에 있습니다. 아, 역시 세금 문제군요. 네, 만약 유니레버가 식품사업부를 매코믹한테 바로 현금 받고 팔아버리면 엄청난 자본 이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야말로 세금 폭탄을 맞는 거죠. 그걸 피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렇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유니레버는 먼저 자기네 식품부를 뚝 떼어내서 별도의 독립회사, 즉 스핀오프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새로 만들어진 독립회사가 즉시 매코믹과 1대1로 합병하는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아하, 직접 굴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분리한 다음에 합치는 거군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세금 면제가 되나요? 네, 미국 세법상 특정 조건을 딱 만족하면 이 분할 합병 과정에 세금을 한 푼도 매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면세 조건을 맞추려면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필요하거든요. 어떤 전제죠? 합병된 세 회사의 주식 절반 이상을
물건을 판 쪽, 즉 유니레버 측 주주들이 가져가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럼 새로 만들어진 매코믹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유니레버 기존 주주가 55.1%, 유니레버 법인 자체가 9.9%를 가져가서 총 65%의 지분을 유니레버 측이 장악하게 되는 구조가 짜여졌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원래 매코믹 주식을 들고 있던 기존 주주들의 지분은 35%로 확 쪼그러든다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매코믹 주주인데 하루아침에 내 파이가 반토막이 났는데 주식을 안 팔고 배기겠습니까? 당장 던지죠. 그러니까요. 바로 그 지분 희석에 대한 엄청난 실망감이 당일 주가를 6%나 끌어내린 첫 번째 원인이었고요. 두 번째 우려는 바로 산더미처럼 쌓인 부채 리스크입니다. 아, 빚을 냈군요. 네, 매코믹은 이 합병 과정에서 현금 비중을 맞추려고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같은 대형 은행들한테 무려 157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현금 브릿지 대출을 끌어왔습니다. 157억 달러요? 네, 이 막대한 빚 때문에 평소에 아주 보수적으로 관리되던 매코믹의 부채 비율, 전문 용어로 삼각전 영업이익 대비 부채 비율, 즉 레버리지가 무려 4.2배까지 치솟게 됐어요. 아, 4.2배의 부채라니. 지금처럼 4%대 고금리 시대에 이 정도 레버리지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안고 가는 거 아닙니까? 당장 은행이자 갚기도 벅차서 배당금은 구경도 못할 것 같은데요. 경영진은 대체 이 빚더미를 어떻게 감당하겠다고 주주들을 설득하고 있나요? 그래서 경영진이 부랴부랴 24개월 내에 부채 비율을 안정적인 3.0배 수준으로 다시 낮추겠다고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2년 안에 가능한 숫자인가요? 비결이 뭡니까? 그 비결로 내세운 게 바로 비용 시너지입니다. 두 거대 회사가 딱 합쳐지면 겹치는 부서나 중복되는 유통 과정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원자재 조달, 제조 공장, 일만 관리비 같은 데서 중복을 과감하게 싹 없애버려서 합병 3년 차까지 매년 6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계획표를 내밀었죠. 아, 비용 시너지요. 여기서 제가 딴지 하나만 걸고 넘어가겠습니다. 거대 경영진들이 메가 합병할 때마다 비용 시너지 낸다, 효율상 높인다 하면서 장밋빛 숫자 엄청 던지잖아요. 근데 현실에서 그 시너지라는 단어는 결국 대규모 인력 구조정을 하거나 멀쩡히 돌아가던 공장 폐쇄한다는 걸 예쁘게 포장한 단어인 경우가 많지 않나요? 과연 150개국의 복잡한 유통망을 합치고 완전히 다른 두 거대 기업 문화를 섞으면서 브랜드 가치 훼손 하나도 없이 순수하게 매년 6억 달러를 아낄 수 있을까요? 매우 날카로운 푸시백입니다. 사실 시장이 우려하는 것도 바로 합병의 그 실행 리스크거든요. 과거 크래프트 하인즈 합병 때도 과도하게 비용 절감만 신경 쓰다가 오히려 신제품 개발 같은 브랜드 혁신을 가로막아서 성장이 꽉 막혀버렸던 뼈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주주들 피눈물 흘렸죠. 네, 그래서 경영진의 계획대로 6억 달러를 깔끔하게 아낄 수 있을지는 정말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인내심 테스트 구간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장기 투자자들이 도망치지 않고 이 주식을 계속 꽉 쥐고 있어야 할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그래서 회사가 주주들 이탈을 막으려고 두 가지 강력한 약속을 내걸었어요. 어떤 거죠? 첫째는 기존 매코믹의 강점이었던 약 60%에 달하는 높은 배당금 성향을 합병 후에도 무조건 유지하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오, 빚이 4.2배인데도 배당은 주겠다. 네, 주주 달래기죠. 그리고 둘째는 합병 첫 해부터 조정 주당 순이익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비용 시너지가 본격화되는 3년 차쯤에는 영업이익률을 23%에서 25% 수준까지 쫙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목표가 25%라? 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가 빚 갚아 나가는 앞으로의 2, 3년 혼란기만 참고 견뎌준다면 이 조미료 독장적 지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막대한 현금으로 너희한테 높은 배당이란 이익을 안겨둘게 라는 게 매코믹의 간전한 메시지인 셈이죠. 네, 참으로 흥미진진하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방대한 시장 자료들을 통해서 참으로 다이내믹한 1분기 시장의 이면을 샅샅이 탐험했습니다. 저 멀리 중동의 유가 폭등이 싱가포르 팜유 기업의 이익을 치솟게 만드는 나비 효과도 봤고요. 모든 자본을 집어삼키고 있는 AI 쏠림 현상, 그리고 이런 거시적인 공포에 맞서서 우리의 식탁에 압도적 규모의 맛이라는 방어벽을 쌓려고 무려 658억 달러를 베팅한 거대 기업들의 생존 이야기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기업들에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가혹하고 잔인한 환경입니다.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자는 최첨단 기술로 완전히 무장했거나 아니면 우리의 일상과 본능을 철저하게 장악할 수 있을 만큼 압도적인 규모의 경제를 이룬 자들 뿐일 겁니다.
오늘 이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흥미롭고도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들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자동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려고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식품 기업들은 우리의 식탁을, 우리의 입맛을 지배하기 위해서 수백억 달러의 막대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만약 미래의 AI가 여러분의 건강 데이터랑 미각 선호도를 완벽하게 분석해서 매일 저녁 나만을 위한 최적의 개인화된 향신료 레시피를 딱 만들어서 집으로 배송해 준다면 어떨까요? 그거 편리함의 극치일까요? 아니면 결국엔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오감조차 이 거대한 알고리즘과 독점 기업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는 섬뜩한 경고일까요? 오늘 저녁 요리를 하시면서 혹은 샌드위치를 만들며 마요네즈 통을 딱 열 때 이 거대한 자본의 소용돌이를 한 번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보던 익숙한 주방 풍경이 조금은 다르게, 어쩌면 조금 서늘하게 느껴지실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 시간에도 시장 숫자 이면에 숨겨진 날카롭고 흥미로운 통찰을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